결혼한 지 3달 딸 윤지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냥 바빠서. 사소한 일상까지 다 얘기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전화를 해도 대답이 성의 없었습니다. 저녁 8시 김태식은 차를 몰고 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쭉 같은 번호를 써왔으니까. 김태식이 조용히 아파트 내부로 들어서자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남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 김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은 윤지가 있었습니다. 그 곁엔 술에 절어 고함을 지르던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윤지의 머리카락이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김태식의 눈동자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그 곁엔 술에 절어 고함을 지르던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또 울고 있네. 진짜 짜증나게 시리. 사위가 혀를 찼습니다. 윤지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윤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른쪽 볼에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입술 한쪽이 부어올라 있었고 목 부분에도 희미한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일어나라고. 바닥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뭐가 달라져? 사위가 발로 윤지의 어깨를 툭 걷어찼습니다. 김태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30년 강력계에서 온갖 범죄 현장을 봐왔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사위가 돌아봤습니다. 김태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지도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딸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들이 거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위는 김태식을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장인어른. 이런 밤에 웬일이세요? 목소리에 술기운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건방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사위에서 윤지로 다시 사위에게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소주 냄새 그리고 딸의 상처투성이 얼굴까지. 말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건 좀 참견 아닌가요? 참견이라고. 네, 참견이죠. 부부 사이 일에 장인어른이 나서실 필요는. 그 순간 김태식은 말없이 다가가 사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위가 놀라며 뒤로 밀려났지만 김태식의 소나귀는 단단했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줄은 모르겠지. 30년 강력계에서 단련된 위압감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자, 장인어른 무슨 힘이 이렇게 세? 사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술 기운이 확 깨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하지만 김태식은 윤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한테 뭘 한 거냐? 뭘 했다는 거예요? 사위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김태식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난 상처는 뭐고 젖은 머리는 또 뭐냐? 그건? 사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김태식이 멱살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사위의 몸이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똑바로 대답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지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다고. 김태식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제가 뭘 했겠어요? 사위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그럼 바닥에 깨진 유리는 뭐냐? 소주 냄새는 또 뭐고? 김태식의 눈동자가 번득였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끝까지 비웃었습니다. 김태식이 멱살에서 손을 떼자 사위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잠깐의 당황은 온데 간데 없고 다시 건방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위가 목을 좌우로 돌리며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김태식이 자신에게 신뢰를 했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장인 어른이셔도 저도 가만 안 있어요. 목소리에 도전적인 기운이 섞였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남자가 김태식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식의 주먹이 다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위가 비웃으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지 혼자 넘어진 거예요? 그치, 윤지야? 사위가 일어나서 김태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키는 김태식보다 조금 작았지만 젊은 기운으로 맞서려 했습니다. 하, 웃기지도 않네. 사위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뭐가 웃기지 않다는 거냐?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아내한테 손을 대는 그런 사람으로요? 사위가 가슴을 치며 억울하다는 듯 연기했습니다. 윤지야, 너도 말 좀 해봐. 내가 너한테 뭐 했어?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봐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위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김태식은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사위가 팔짱을 끼며 김태식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김태식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김태식은 사위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위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김태식은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똑 부러지게 말하던 윤지가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생기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딸 윤지는 조용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발 그냥 가세요. 고개를 든 채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눈동자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성인이에요. 제 일이에요.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에 김태식은 한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그 착하고 강하던 애가 지금 자기 손으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김태식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로는 나가라고 하지만 눈빛은 정반대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달뜬 입술,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손목 아래 어깨 퍼져 있는 멍 자국.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윤지의 말에 힘입어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들으셨죠? 성인 맞대요. 가서 주무시던가 하세요. 사위가 팔짱을 끼며 김태식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태식의 안에서 30년 강력계 형사의 감각이 날카롭게 일어섰습니다. 내 딸은 지금 겁에 질려 있다. 그리고 이 자식이 그 공포를 만든 놈이다. 김태식은 윤지에게 한 발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 성인이지. 근데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아니잖아. 윤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가 다 알고 있어. 윤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김태식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도와줄게. 그 말에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김태식은 아무 말 없이 윤지의 손목을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윤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일어나. 윤지를 일으켜 세우며 거실을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사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상황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자 술기운이 완전히 깨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딸을 그대로 이끌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결혼했잖아요. 이딴 게 결혼이냐? 김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윤지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딸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사위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어디 데려가는데? 내 마누라야. 그 소리에 김태식의 발이 멈췄습니다. 윤지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냥 가요. 제발.
하지만 김태식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싸늘한 눈빛으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냐? 사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마누라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윤지는 제 아내예요. 법적으로? 김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퍽 주먹이 그대로 사위의 턱을 갈랐습니다. 아, 사위는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턱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아빠! 윤지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김태식은 넘어진 사위를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입 닫히고 기다려 너. 지금 한 행동 피 눈물 나게 후회하게 해줄게. 사위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폭행이잖아요. 사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태식의 눈빛에서 진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김태식은 윤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가자. 아버지를 따라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위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돌아와. 우리 아직 얘기 안 끝났어. 하지만 김태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윤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딸의 옆모습이 김태식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와 단둘이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던 아이가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분을 억누르며 운전대를 틀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춰 설 때마다 윤지의 얼굴에 난 상처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당장 이혼해라. 윤지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왜 저딴 쓰레기 같은 놈이랑 같이 살아? 김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이런 감정의 폭발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내 딸한테 손을 대. 윤지는 고개를 다시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뭘 모른다는 거야? 복잡해요. 그냥 복잡하다고요. 김태식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때리는 놈이랑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윤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아빠한테 말해봐.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식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윤지야, 윤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 편이야.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실망할 거예요.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거든요. 김태식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 뭐야? 결혼한 게.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윤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김태식은 딸의 눈물을 가만히 바라보며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말할 때까지. 몇 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안에는 윤지의 작은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아빠 정말 제 편이에요? 당연하지. 사실 결혼하기 몇 달 전에 휴대폰이 해킹당했어요. 김태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해킹이라는 말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해킹? 네,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문자도 마음대로 보내지고 통화 기록도 사라지고 윤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 명의로 된 계좌 모아놨던 6천만 원이 다 빠져나갔어요. 6천만 원. 김태식이 놀랐습니다. 딸이 그런 큰 돈을 모아뒀다는 것도 그 돈이 사라졌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모은 거예요. 나중에 집 사려고. 윤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에 있던 알몸 사진들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다이어트 할 때 찍은 건데 바보같이 휴대폰에 저장해뒀더니 윤지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처음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중 한 놈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시키는 일 몇 개만 하면 돈도 돌려주고 사진도 안 퍼뜨리겠다고. 윤지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진들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김태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지금 사위라고 부르는 그 인간. 김태식은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윤지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했는지, 왜 현진이라는 남자와 만나게 되었는지, 왜 결혼 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놈이 조직원이었다는 거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진이 퍼지면 아빠한테도 알려질 거고 회사에서도 잘릴 거고. 김태식은 딸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김태식은 딸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태식이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윤지가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여전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쉬어. 아빠는요? 아빠는 볼 일이 좀 있어서 나가야 해. 이 시간에요? 응, 중요한 일이야. 윤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현진이 때문에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푹 자. 김태식이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문단속 확실히 하고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지 마.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김태식의 발걸음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안에서 김태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도진아, 나야. 팀장님? 이 시간에 웬 전화세요? 후배 형사 박도진의 목소리가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서에 있냐? 네, 야간 근무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30분 후에 나갈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태식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박도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사무실로 올라가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태식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하나 들어간다. 급한 건가요? 응, 아주 급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야간 근무자 몇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식은 곧장 팀장실로 복귀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수사 개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로 비공식 수사 하나 들어간다. 박도진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피해자 이름은 김윤지. 김윤지요? 피의자는 내 사위다. 박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이 그렇게 말할 땐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사이버 범죄 수사대랑 연결해줘. 그리고 금융수사과, 통신수사팀까지. 지금요? 지금. 김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도진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김 팀장님 계세요? 네, 김태식 팀장님이 급한 일이 있다고. 김태식은 수첩을 펼치며 윤지에게서 들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팀장님, 연결됐습니다. 김태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팀장님, 야근 중에 죄송합니다. 급한 수사건이 하나 있어서요. 사위의 통화 내역은 이미 경찰청 서버에서 자동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김현진이라는 놈인데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의혹이 있어요. 사이버 수사대 김 팀장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휴대폰 번호 주세요. 김태식이 윤지에게서 받은 현진의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나왔네요. 최근 3개월간 통화 패턴이 특이해요. 화면에 현진의 통화 기록이 떴습니다. 새벽 시간대의 통화가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중국 쪽 번호로 주고받은 통화가 상당히 많네요. 중국. 네, IP 추적해보니 중국 칭다오 지역 콜센터로 보입니다. 김태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국제 조직이구나. 금융수사과에서 넘어온 자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상계좌 3개, 연락책 하나, 인출책 2. 김태식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조직은 X그룹, 국내 분파는 이 자식이 총괄이야. 박도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총괄이라고요? 그래. 단순한 말단이 아니라 중간 보스급이야. 피해자 윤지의 핸드폰 복구 가능한가요? 사이버 수사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삭제된 데이터도 대부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딸 윤지의 핸드폰 복구를 통해 협박 메시지, 음성 파일, 사진 갈취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해. 조직 전체를 무너뜨려야 해. 김태식은 사위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노트북과 장부 확보를 계획했습니다. 김태식이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지야, 잠깐 나올 수 있어? 네, 아빠. 어디로 가면 돼요? 서로 와.
도진이가 데리러 갈 거야. 30분 후 윤지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에 멍은 더 퍼져 있었습니다. 윤지야, 현진이 집에 중요한 물건들이 있을 거야. 무슨 물건요? 노트북이나 장부 같은 거. 어디 보관하는지 아냐? 윤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 노트북이랑 장부 금고에 넣어둬요. 금고? 네, 서재 옆 붙박이장이에요. 김태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CCTV는? CCTV도 있어요. 거실 하나, 서재 하나? 금고 비밀번호는 알아. 아니요. 김태식은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침투 작전 준비해. 박도진이 물었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긴급체포 영장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 가능해. 김태식은 경찰청 내부 사이버 수사대 팀장과 함께 비공식 투입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CCTV 신호 차단 5분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CCTV는 경찰 기술팀이 원격으로 5분간 신호 차단했습니다. 신호 차단 완료. 5분 카운트 시작합니다. 무전기에서 기술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가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김태식은 늦은 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식과 박도진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 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몇 시간 전 벌어진 일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는 어디 쪽이에요? 안쪽 방이에요. 따라오세요. 윤지가 앞서 걸어갔습니다. 서재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한 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작은 장이 보였습니다. 저기에요. 윤지가 붙박이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문을 열자 다이얼 금고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번호 혹시 유추 가능할까요? 생일이라던가. 윤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 자기 생일도 안 썼고 가족 관련된 번호는 절대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열어? 박도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식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도진아, 준비해둔 거 지금 들고 와. 3분 안에 도착해. 무슨 물건이에요? 금고 바꿔치기용. 잠시 뒤 후배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엔 겉모양이 똑같은 모형 금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게까지 맞춘 도심 수사 현장에서 종종 쓰이는 바꿔치기용 장비였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윤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도구야. 금고 앞에서 김태식과 후배 형사 둘이 함께 힘을 모아 진짜 금고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네요. 조심해. 떨어뜨리면 안 돼. 동일한 위치의 가짜 금고를 똑같이 배치했습니다. 모서리 각도, 먼지 자국까지 그대로 맞춰 놓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팀원이 사진을 찍으며 위치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1mm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윤지가 확인했습니다. 완벽해요. 이거 눈치 못 채요. 바로 그 순간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CCTV 자동 복원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김태식의 표정이 긴장했습니다. 빨리 나가자. 김태식은 진짜 금고를 담요로 감쌌습니다. 조심히 들어. 흔들리면 안 돼. 후배들과 함께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지가 마지막으로 붙박이장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거실과 서재의 CCTV 불빛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무전기에서 기술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호 복구 완료? 정상 작동 중입니다. 차 안에서 김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도진이 뒷좌석에서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열어봐야죠. 당연하지. 경찰서 가서 바로 개봉하자. 30분 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디지털 수사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금고 해제 준비됐습니다. 전문 장비를 이용해 금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다이얼을 하나씩 맞춰가며 천천히 작업했습니다. 딸칵.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자 38명의 신상 정보가 적힌 장부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도진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피해자 사진과 개인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계좌 잔고.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네요. 사이버 수사대 팀장이 경악했습니다. 금융수사과 팀원이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당 평균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갈취하고 있어요. 총 피해 규모는 대략 15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습니다. 그 시작 서울의 한 클럽, 레이저 조명, 술, 음악, 웃음소리가 클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위 김현진은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따르며 여자를 끼고 놀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진짜 기분 좋다. 현진이 큰 소리로 웃으며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신나요? 오늘 크게 한 건 했거든. 너도 마셔. 그 순간 클럽 입구가 조용히 열리더니 김태식이 들어섰습니다. 김태식은 어둠 속에서 현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VIP 구역에서 떠들고 있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사위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현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장인어른?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현진이 일어나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감정이 격했나 봐요. 여전히 건방진 태도였습니다. 앉으시죠. 한 잔 드릴게요. 분위기 좋잖아요. 실실 웃으며 자리를 권하는 사위였습니다.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샴페인을 건넸습니다. 김태식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현진이 건넨 샴페인 잔을 손으로 쳐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김태식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나와 있다. 사위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경찰 놀이하세요. 그 순간 김태식이 호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서울강력계 김태식, 현직 수사팀장이다. 현진의 얼굴이 그제야 굳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 넌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고 현진이 도망치려고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 김태식이 현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네. 저는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현진이 팔을 빼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윤지한테서 갈취한 6천만 원은 뭐냐? 그건 제가 아니에요. 현진이 발버둥쳤습니다. 현진이 김태식을 밀치려 했습니다. 퍽! 김태식의 주먹이 현진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현진이 몸을 구부리며 신음했습니다. 정당방위다. 내가 먼저 밀쳤어. 김태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내 딸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김태식이 현진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현진의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겠어요. 죽긴 뭐가 죽어. 이제 시작인데. 김태식이 현진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 순간 양쪽에서 형사 둘이 나타나 현진의 팔을 꺾었습니다. 박도진과 다른 팀원이었습니다. 김현진, 보이스피싱 범죄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불러. 현진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이거 불법 체포예요. 영장도 없이? 영장 있어. 오늘 오후에 발부받았거든. 김태식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증거가 뭐가 있다고? 증거? 너네 금고에서 나온 거 다 봤어. 금고? 현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아침까지 멀쩡히 있던 금고가 왜 니들 손에 있다는 거야? 합법적으로 압수수색했지. 김태식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딸한테 한 짓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현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거 복수야? 개인적인 복수라고.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거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클럽 밖에서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현진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코에서 흘린 피를 닦으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김태식은 사위를 회유가 아닌 심리전으로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현진아, 너 지금 상황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냐? 김태식이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요? 너네 조직 말이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냐? 현진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조직이요? 저는 혼자. 혼자? 중국 칭다오 본부랑 매일 연락하면서? 김태식이 USB에서 나온 대화 내역을 펼쳐 보였습니다. 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한 거예요? 너네 금고에서. 다 나왔어. 김태식이 장부까지 꺼내 보였습니다. 피해자 38명 명단, 계좌 내역, 수익 분배 구조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 현진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어? 윤지가 아니요.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시키는 일만 했다고. 김태식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너도 피해자라는 거냐?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살려면 윗놈부터 다 불어. 김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뭐요? 걔네는 지금도 너 빼고 도피 준비 중이다. 현진이 고개를 들어 김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중국 본부에서 연락 안 왔냐? 한국 쪽 수사가 시작됐다고. 정리라는 게. 너 같은 말단들 다 자르고 증거 인멸하겠다는 뜻이지. 넌 그냥 이용당한 거야. 네가 지금 입 안 열면 너 혼자 독박 쓰고 감옥에서 평생 썩는 거야. 만약에 제가 다 말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량 감경받을 수 있어. 얼마나요? 네가 주는 정보에 따라 다르지. 중국 본부 보스는 리웨이 창이라는 놈이에요. 칭다오의 콜센터 3개 운영하고. 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위계 질서, 자금 흐름, 국내 협력자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상황까지. 한국에 저 말고도 팀장급이 2명 더 있어요. 이름이 뭐야? 박성우, 최민수예요. 얘네도 저랑 비슷하게 일해요. 김태식이 박도진에게 눈짓했습니다. 즉시 전국 수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발 콜센터 본부 라인, 국내 계좌책, 인출책 등 일망타진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국 동시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엔 크게 보도됐습니다. 피해자 100명 이상, 국내 최대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전국 3개 지역에서 동시 검거 작전을 벌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42명을 붙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범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태식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대박이에요. 박도진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들 구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금융위원회에서 특별 구제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갈취당한 돈 대부분 회수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지는 경찰 심리상담팀의 보호를 받으며 심리치료와 동시에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윤지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섭지 않고요. 심리상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뭐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회복이에요. 가슴속에 맺혔던 말들을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식의 집에서 윤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김태식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보다 아빠가 날 구해줬다는 사실이 더 크게 남아있어요. 김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많이 배웠어. 내가 얼마나 둔한 아빠였는지. 윤지가 웃었습니다. 둔하긴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아빠인데.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해. 뭔 일 있으면 바로 말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도 설립되었습니다. 김태식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비슷한 사건들을 예방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팀장님, 이런 사건들이 또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교육이 중요해요. 그리고 신고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어떤 교육 말씀이세요? 가족들이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김태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해 연말 김태식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사로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구제되었고 국제적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윤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부녀가 함께 웃는 모습이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몇 년 뒤 김현진은 조용히 교도소를 나섰습니다. 출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현진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몇 년간의 감옥 생활로 야위어진 얼굴에는 분노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태식 그 자식 때문에? 절대 가만 안 둬. 그 딸년도. 중얼거리며 걸어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고급차였습니다. 김현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벽에 이런 차가 교도소 앞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운전석 유리는 내려가지 않았고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그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위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김현진 씨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누구세요? 김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웨이 창 씨가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그 차가 서 있던 골목 끝에서 김현진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었습니다. 제발 저는 이미 다 갚았어요. 감옥에서 몇 년을.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김현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김현진이 뒤돌아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교도소 근처 야산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원은 김현진으로 확인되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윤지에게는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였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불렀고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못 들은 지 열흘째였습니다. 아들에게 걸었던 전화 13통, 문자 47개. 단 한 번도 아들이 직접 받거나 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며느리였죠. 진우 씨는 지금 씻고 있어요.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거짓말, 전부 거짓말 같았습니다. 어제는 참다 못해 아들 회사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김진우 대리님이요? 일주일째 무단 결근이신데요. 혹시 어머님이신가요? 연락이 안 돼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단결근이라고? 더는 못 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아무거나 반찬통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멸치 볶음장아찌.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줄 것 같았거든요. 택시를 잡으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빨리 좀 가주세요. 급해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 키운 하나뿐인 아들. 그 아이가 위험하다는 직감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어머니의 육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2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향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귀를 문에 대고 안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웅얼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 같았는데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마구 눌렀습니다. 수연아, 나야. 문 열어봐. 반찬 좀 싸왔어. 한참 뒤에야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컥.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로요. 그 사이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는데 어머님,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체인 걸린 문 사이로 몸을 밀착시키며 막아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 뒤로 거실이 살짝 보였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인 창문들, 바닥에 그려진 이상한 원형 문양, 그리고 수십 개의 촛불들.
체인에 걸린 문을 온 힘을 다해 흔들었습니다. 어머, 저 뒤에 저게 다 뭐니? 일단 문 좀 열어봐라. 며느리는 문을 더 세게 잡고 버텼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이해고 뭐고 필요 없어. 당장 열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상한 음식이 부패하는 냄새 같은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거실 풍경이었습니다. 거실 중앙 바닥에는 빨간 페인트로 커다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과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원 둘레를 따라 수십 개의 검은 촛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은 다 꺼져 있었지만 촛농이 바닥에 질척하게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정신이 있는 거니?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앞을 막아 섰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진우 씨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가 빼내고 있었어요. 거의 다 됐는데 어머니가 방해하신 거예요. 악한 것?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며느리를 밀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보니 벽에 걸렸던 결혼사진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안 돼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뒤에서 제 옷을 잡아당겼지만 뿌리쳤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들리는 숨소리가 있었습니다. 쌕쌕거리는 마치 목에 가래가 끓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숨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순간 제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 이마에는 하얀 천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 천에도 역시 빨간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는데 흰자위만 보였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제가 달려가서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엄마야, 정신 차려. 아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엄마, 아들의 눈빛이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손 떼지 마세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를 밀쳤습니다. 그녀 손에는 이상한 분말이 든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로 정화를 맞춰야 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신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자정까지 끝내지 못하면 진우 씨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고. 신령, 너 사이비에 빠진 거야? 사이비가 아니에요.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진우 씨 몸에서 검은 기운이 나오는 걸 봤다고요. 며느리의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기가 하는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우리 아들한테 뭘 먹인 거야? 신령님이 주신 성수예요. 이걸 마셔야 깨끗해져요. 이런 걸 먹였다고? 이게 뭔지 알고 먹인 거야? 몰라도 돼요. 신령님이 주신 거니까 믿으면 돼요. 아들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불덩이였습니다. 얘가 열이 40도는 넘어 보이는데 병원은 안 데리고 간 거냐? 제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평생 이렇게 소리쳐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은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니, 침착하다기보다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뭐? 악한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병원은 더 큰 죄를 짓는 길입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에요, 어머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제정신이에요. 제가 며느리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나도록 세게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며느리는 뺨을 맞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진우 씨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 손이 또 올라갔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때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여자는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알아보겠니? 눈 좀 떠봐. 아들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동공이 풀려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아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렇지? 재산 노린 거야? 보험금이야? 뭐야? 어머니, 놔주세요. 전 진우 씨를 사랑해요.
그래서 구하려는 거예요. 사랑? 이게 사랑이야? 병원도 안 데려가는 게 사랑이야?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병원이 뭘 해줘요? 링거 꽂고 약 넣고 그게 다예요. 영혼은 못 고쳐요. 진우 씨 영혼이 병든 건 병원이 못 고쳐요. 영호는 무슨? 너 헛소리 좀 그만해. 제가 핸드폰을 꺼내자 며느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신고하면 안 돼요. 비켜! 제발요, 어머니. 몇 시간만, 자정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 끝나요. 진우 씨가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이대로 두면 시체가 된다고. 제가 며느리를 밀치고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들이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병원을 안 데려가요. 지금 의식도 없고 내 주소는. 며느리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신령님이 노하실 거야. 진우 씨도 구원받지 못할 거고. 닥쳐. 네가 믿는 그 신령이고 뭐고 다 사기야. 전 직접 봤어요. 기적을 봤다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럼 우리 아들 죽으면 내 신령님이 살려주실 거냐? 며느리가 갑자기 눈을 빛내며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미친년. 제가 침대 옆에 있던 물컵을 집어 며느리에게 던졌습니다. 빗나갔지만 며느리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구급 대원들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구급 대원들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아들 상태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각하네요.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얼마나 이 상태였습니까? 3일이요. 3일 동안 이랬대요. 구급대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알았습니다. 왜 이제야 신고했냐는 눈빛이었죠. 들것을 가져와 아들을 옮기려는데 며느리가 또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정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데려가면 더 위험해요. 사모님 지금 환자 상태가 위독합니다. 비켜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이건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구급대원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지원 요청합니다.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경찰? 왜 경찰을? 이건 환자 구호 방해예요. 자칫하면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얼거렸습니다. 신령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막지 못했어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38세 남성, 의식저하, 고열 지속, 탈수 심각합니다. 아들을 응급실로 옮기는 동안 저는 거의 뛰다시피 따라갔습니다.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각종 모니터를 연결했습니다. 혈압 80에 50, 맥박 130. 산소 포화도 85%입니다. 항생제 준비, 수액터 연결해. 의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습니까? 3일 안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3일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3일이요? 왜 이제야 병원에 온 거예요? 며느리가 못 오게 했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청진기를 아들 가슴에 대고 한참을 들었습니다. 폐에 물이 찼네요. 급성 폐렴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아들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심한 탈수로 근육까지 손상됐습니다. 체온이 41.2도네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더 늦었어도. 말을 마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릴 수 있겠죠? 우리 아들 살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새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의료진이 특별히 허락해줬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해서 가족이 곁에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는 뜻이었죠.
아들은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산소포화도 측정기, 링거 여러 개. 삐삐하는 기계음만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새벽 3시쯤 아들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열 때문입니다. 해열제 투여하겠습니다. 주사를 놓자 경련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뇌는 괜찮을까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검사해봐야 합니다. 이틀째 아들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진우야, 들리니? 엄마야.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말을 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2시. 아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지만 분명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이제 괜찮아. 병원이야, 여긴. 아들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하얀 벽, 링거줄.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얼마나 됐어? 3일 됐어. 3일 동안 잤어. 아들이 삼키려고 했지만 목이 막힌 듯 헥헥거렸습니다. 제가 물을 떠서 입술을 적셔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불안한 듯 내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디 있어? 수연이가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집에 있을 거야. 너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해.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들이 말을 하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말은 기침이었지만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천천히 말해. 우리 아들 절대 안 죽어. 처음엔 그냥 종교 모임인 줄 알았어. 수연이가 힘들 때 의지하는 곳이라고 해서. 나도 같이 가봤어. 근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날 둘러싸고 뭔가 주문 같은 걸 외우는 거야. 그리고 이상한 물을 마시래. 거부했더니 수연이가 울면서 제발 마시래. 날 사랑한다면 마시래. 그래서 마신 거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기억이 잘 안 나.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열이 나고 병원 가자고 했는데 수연이가 안 된대. 그게 치료 과정이래.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아들의 상태를 체크하고는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 혈액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종의 환각 성분입니다. 환각제요. 네, 그것도 꽤 강한 겁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행히 양이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며칠 더 복용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일단 환자가 더 회복된 후에 결정하시죠. 증거도 확보하셔야 하고. 병실로 돌아갔을 때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바보였어. 수연이를 믿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자책하지 마. 닷새째 되던 날 아들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많이 호전되어서 죽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병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링거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연이가 왔다 갔어. 침대 옆 테이블을 보니 이상한 가루가 든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먹으래. 병원 약은 독이라면서 이거 먹어야 완전히 낫는데.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링거줄이 반쯤 뽑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거를 뽑으려고 했어요.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복도로 나가니 엘리베이터 앞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도망가려 했지만 제가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나요. 전 진우 씨를 위한 일을 했어요. 병원에서 링거를 뽑는 게 위한 일이야. 그 링거가 진우 씨를 죽이고 있어요. 병원이 공범이에요.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사람 우리 병실에 무단 침입했어요.
환자한테 해를 끼치려고. 아니에요. 전 아내예요. 남편을 보러 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경비원은 며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명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정황이 있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방해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퇴원했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그래도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난. 그런 말 하지 마. 넌 내 아들이잖아.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신고했어? 접근 금지 명령 내렸어. 100m 이내 접근 금지야. 아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을 침실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래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병원에만 있었으니까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캐모마일 티백을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해가 지고 있었네요. 찻잔을 들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치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 아이는 참 수수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 데려올게. 아들이 느닷없이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프라이팬을 놓칠 뻔했습니다. 여자친구? 언제부터 사귄 거야? 한 3개월 됐나? 이제 엄마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3개월이나 숨겼다니.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렜습니다. 38배 처음으로 데려온다는 여자친구라니. 그날 오후를 꼬박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왔어. 문을 열자 아들 옆에 작은 체구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참 소박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 검은색 낀 원피스, 낡은 가방. 요즘 젊은 여자애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고개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목소리가 참 곱고 차분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수연이는 젓가락질이 참 예뻤습니다.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처음이에요. 그래? 많이 먹어. 얼마나 말랐는지. 제가 원래 많이 못 먹어요. 어릴 때부터 소식했거든요. 아들이 수연의 접시에 갈비를 더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수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잠시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럼 누가 키웠어요? 큰어머니 댁에서 잠시 있다가 고등학교부터는 기숙사 생활했어요. 장학금 받아가면서요. 갑자기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힘들었겠네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일찍 독립해서 좋은 점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자주 집에 왔습니다. 명절에도 왔고 제 생일에도 왔습니다. 항상 작은 선물을 가져왔고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인데. 손님이 아니에요. 곧 가족이 될 건데요. 그 말에 아들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수연아, 혼수는 어떻게 할 거야? 친척 어른들은? 저 간소하게 하려고요. 어머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가족끼리만 조용히.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도 없이. 그럼 내가 엄마 역할 해줄게. 드레스도 같이 고르고 예물도.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래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인데. 수연이 갑자기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수연이 이상한 책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뭐야? 아, 이거요? 친구가 빌려준 책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책이래요. 책 표지에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찻잔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나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네요. 그 수수하고 착했던 아이가 어쩌다 그렇게 변했을까요?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한때는 정말 예쁜 며느리였는데 거실 불을 끄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혼집 현관 열쇠가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입원할 때 제가 가져왔거든요. 진우야, 엄마가 신혼집 가서 내 옷까지 좀 가져올게. 엄마, 내가 갈게. 아직 무리하면 안 돼. 엄마가 다녀올게.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빨간 원도, 검은 천으로 가린 창문도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그 방은 며칠이 지나도 손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문장 하나. 병원은 죄를 짓는 길이에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쓰던 방이었죠.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책상 위는 어수선했습니다. 이상한 책들, 향초 그리고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 생각이 들자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켠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 냄새 같기도 하고 약재 냄새 같기도 한 향 주머니가 달린 손가방이 하나 나왔습니다. 붉은색 벨벳 재질의 작은 가방이었는데 겉면에 금실로 이상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두툼한 노트와 작은 편지 뭉치 그리고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먼저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령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자의 기록.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일기 같기도 하고 보고서 같기도 했습니다. 신성한 피의 그릇은 세계시의 날 신령님께 바쳐질 것이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책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뒤쪽 페이지에 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날짜와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우리 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포교 완료, 정화 중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을 노린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접근이었던 거죠. 거기엔 통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명의가 아닌 신성한 빛 공동체라는 이름의 통장이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받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약물에 취해 있을 때 며느리가 조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노트, 책, 편지들, 사진, 통장, USB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약병들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이제 경찰에 가야 해. 저는 노란 봉투를 품에 안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자 젊은 경찰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봉투 속 사진들과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아들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드님이신가요? 네, 제 아들이에요. 며느리가 약을 먹이고. 경찰관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포교 완료, 정화 중이라는 붉은 도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며느리 방입니다. 지금 이 여자, 제 아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빼가고 병원도 못 가게 했어요. 경찰관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을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네요. 조직적인. 젊은 경찰관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신성한 피의 그릇이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심각한 건일 수도. 팀장님 모시고 올게요. 심각하다니 무슨.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형사팀장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강력계 김준혁 팀장입니다. 노트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나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작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 팀장이 노트북을 켜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단체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성한 빛 공동체라는. 아니요, 전혀요. 며느리가 종교 있다는 얘기도 한 번도. 그럼 며느님은 언제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의 이상 증세 그리고 그 끔찍했던 발견의 순간까지.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실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추적하던 단체입니다. 2014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신도 3명이 아니 정확히는 타살로 추정되는 사건이었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타살이요? 부검 결과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대량으로요. 스스로 그런 양을 먹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김 팀장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2014년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때 교주는 잡혀서 실형을 받았는데 조직은 완전히 해산되지 않았어요.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가져오신 이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네요. 김 팀장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연, 있네요. 화면에 며느리의 정보가 떴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화려한 화장에 붉은 머리, 피어싱까지. 이게 우리 며느리가 맞나요? 2015년 당시 사진입니다. 그때도 포교 활동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는데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죠. 그럼 처음부터? 네, 아마도 외모를 바꾸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타겟의 취향에 맞게 변신하죠. 나 김 팀장이야. 긴급 수배 요청이다. 박수연 씨 본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김 팀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2015년엔 최유진, 2017년엔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실제 신원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 교통사고 이야기도 혼자 자랐다는 것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눈물이, 그 모든 연민이 다 거짓에 속은 것이었다니. 혹시 집에 CCTV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설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들은 보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복이요? 네, 특히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어머님, 당분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여자한테 연락 오면 절대 만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해 주세요. 경찰서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거리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보였습니다. 장을 보는 주부들, 학원 가는 아이들,
커피를 마시는 연인들. 저 사람들은 알까?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순수해 보였는데 아니, 순수한 연기를 했던 거겠죠. 다 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응. 볼일 좀 보고. 아들 얼굴을 보니 경찰서에 같이 가자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심각한 표정이네. 경찰서에 다녀왔어.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연이 때문에? 응.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저는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2014년 사건,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며느리의 정체에 대해서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나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 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거든. 수연이가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봤고 약을 먹인 것도 기억나고. 왜 말 안 했어? 믿고 싶지 않았어. 내가 사랑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계속 부정했어. 나 정말 바보였지?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아직도 가끔 수연이가 그립다는 거야. 날 죽이려 했는데도 미친 거지? 제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38살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엄마, 나 치료받아야 할 것 같아. 상담도 받고. 그래, 그러자. 일주일 후 아들과 함께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김진우 씨,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피해자 증상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요? 상대방이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조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상한 거야. 이게 정상이야 하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거기에 약물까지 사용했다니. 회복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지만 가족의 지지가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김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박수연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잘 됐네요. 언제쯤 잡힐까요? 곧 잡힐 겁니다. 얼굴이 다 알려졌고 조직원들도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김 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못 잡았다면서요. 김 팀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경찰의 포위망을 쉽게 빠져나갔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는데도요. 수배령을 내린 그날 밤 인천 쪽에서 목격 제보가 있었습니다. 출동했더니 이미 사라진 뒤였죠. 그 후로는 김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누가 신자고 일반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택시기사, 식당 주인, 심지어 공무원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조직적으로 숨겨주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죠. 선불폰으로만 연락하니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치 추적이 안 되거든요. 김 팀장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서울에서 찍힌 CCTV인데 30분 후 대전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여러 명 움직이게 해서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재판은 해야 하지 않나요? 걸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재판 당일 피고인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찾은 노트, 사진들, 병원 기록, 혈액 검사 결과. 피고인 박수연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피고인 박수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지만 허무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없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적색 수배로 격상됩니다. 꼭 잡을 테니 걱정 마세요. 김 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한편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트의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담고 저녁 반찬거리를 고르고 있었죠. 삐빅. 모르는 번호로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스팸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려다가 왠지 불안한 예감에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신령님이 보호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진우 씨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인지 알 수 없는 거리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쓴 모습이었지만 분명 박수연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카트를 그대로 내팽개치고 마트를 뛰쳐나왔습니다. 손님, 카트. 직원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뛰어가면서 깨진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진우야, 제발. 차 키를 찾느라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돼. 제발 아무 일 없길. 차를 몰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좌우를 살피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평소 20분 걸리는 거리를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게 너무 느려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진우야.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진우야. 어디 있어? 거실, 주방, 화장실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을 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아들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전화 왜 안 받았어? 제가 울먹이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미안. 이어폰 끼고 있어서 못 들었어. 무슨 일 있어? 아들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사진도 있고.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30분 후 김 팀장이 직접 집으로 왔습니다. 문자 발신 위치를 추적해봤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네, 하지만 이미 선불폰은 꺼졌고 아마 폰을 버리고 이동했을 겁니다. 김 팀장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찍은 건지. 그런데 왜 지금 다시 연락을 한 걸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무언가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경찰관이 24시간 순찰하고 CCTV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이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비상 호출기입니다. 위험을 느끼시면 바로 누르세요. 아침 현관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경찰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창문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밤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몇 달째인데 사람 하나 못 잡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제가 김 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이요? 당신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초인종만 울려도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전화벨만 울려도 손이 떨려요. 김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사이비 교주가 우리 집을 찍었다고요. 우리 아들을 찍었어요. 사진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니잖아요. 왜 우리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진우, 제발 우리 진우 좀 도와주세요. 김 팀장 앞에서 체면도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에요? 착한 애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김 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 말고 잡아주세요. 그 여자를 잡아달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김 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김 팀장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 일어나야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사진까지 찍어서 협박하는데 이게 범죄 아니에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들은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교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행동하니까 한 명을 잡아도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그럼 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잠도 못 자고. 그때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제가 그 여자를 유인할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우야, 무슨 소리야? 엄마, 이렇게 숨어서 떨고만 있을 순 없어요. 수연이는 날 원하잖아요. 그럼 내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위험해.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엄마, 이미 충분히 위험해요. 매일이 지옥인데 뭐가 더 위험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김 팀장도 반대했습니다. 김진우 씨, 민간인을 미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이요? 원칙대로 했으면 진작 잡았겠죠. 아들이 김 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연이가 예전에 쓰던 이메일 주소를 알아요. 거기로 연락하면 분명 볼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걸 감시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보낼 건데? 다시 만나고 싶다고. 김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하실 겁니까?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엄마는 절대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저는 아들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저희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엄마, 나 이제 38이야. 더 이상 엄마 뒤에 숨어 있을 나이가 아니야. 이번엔 내가 끝낼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이 메일을 볼지 모르겠지만 다시 너랑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신혼집에서 기다릴게. 메일이 전송됐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 회의실. 김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3일 후 토요일, 신혼집 아파트를 중심으로 3중 포위망을 구축합니다. 1차는 집 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2차는 복도와 계단의 잠복 경찰, 3차는 아파트 출입구와 주차장. 초인종이 울렸을 때 아들은 심호흡을 했다고 합니다. 문을 열자 박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광기와 집착이 섞인 눈빛. 진우 씨. 수연아, 왔구나. 뒤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보였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는데. 보호자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네요. 응, 너 떠난 후로 아무것도 못 버렸어. 거짓말이었지만 박수연은 믿는 듯 했습니다. 진우 씨,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박수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가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거기가 어딘데? 신령님이 계신 곳.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들이 일부러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어머님은 이미 늙으셨어요. 곧 돌아가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젊어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때 신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박수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이걸 마셔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아, 그건. 그 순간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박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약병을 아들에게 강제로 먹이려 했지만 경찰이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놔줘요.
신도들도 저항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박수연이 경찰에게 제압당한 채로 절규했습니다. 진우 씨는 날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요. 경찰이 박수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수연 씨,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수연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했지만 눈빛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할 말이 있습니까? 어머님, 진우 씨. 언젠가는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제 말이 맞았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셨어요? 지금 바로 누르세요. 무료라니까요. 구독자 10만 명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